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는 수도권과 충청 등 주요 격전지를 중심으로 막바지 총력 유세전을 펼치고 있는데요. 이재호 국민의힘 상임고문, 이석현 전 국회 부의장 두 분과 함께 아주 특별한 시간 마련했습니다. 집중 분석해 보도록 하죠.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판세에 대해서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하루밖에 남지 않았고 13일 동안의 공직선거운동 오늘 자정이면 끝나게 될 텐데 막바지 총력전, 지금 총력전을 통해서 한 표라도 더 끌어안기 위해서 각 후보들, 지도부들 노력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판세 좀 국민의힘이 유리하다는 얘기는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유리한 거는 많은데 이제 그 소위 중점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쪽의 판세는 아직 오리무중이죠. 중점 그 지역이요. 투표를 열어봐야 되는데 경기지사라든지 계양 그 보궐선거라든지 충청권의 충남 충북의 도지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투표함을 깨봐야 할 것 같죠. 이 선거가 임박하다 보면 각 선대위에서는 엄살도 많이 부리고요. 우리 이걸로 진짜 어려우니까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엄살 부리는 분들도 많고 실제 목표치랑 또 기대치를 좀 다르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민주당의 분위기를 보면 그렇게 호락호락한 선거는 아닐 것 같다라는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그럼요. 국민의힘이 전체적으로 유리한 선거죠. 누가 봐도 민주당이 불리한 선거고, 그래서 그건 이제 대선 직후 선거라 원래 옛날에도 대선 직후에 있던 선거는 항상 여당이 유리했죠. 그렇게 봐야 할 겁니다. 17개 광역자치단체장 중 가장 주목하고 계시는 지역들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지역이 어딘지도 궁금하고 그 이유는 또 뭔지까지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그 국민힘으로서는 경기도 도지사 선거가 우리로서는 제일 관건이고 그다음에 충남지사 또 충북지사 거기는 충북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제 이기느냐 지느냐가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으니까 그 충남은 그 민주당 현 지사가 그 만만치 않거든요. 양승조 그 지사가 그 상당히 그 지역에서 민심도 얻었고 또 사람도 원만하고 그런 분인데 현재 충남의 바람이 이번에는 좀 바꾸자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뚜껑을 열어봐야 알 것 같고 그리고 저희들이 그 광역 단체장은 그 두 군데가 제일 지금 초점이고요. 다른 데는 순리대로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강원도도 이번에는 이광재 씨가 원체 거물이긴 하지만은 강원도 바닥 민심은 아무래도 강원도 발전을 하려면 여당 도지사가 되는 게 낫겠다. 지난번에도 문재인 정부 때 계속 그 여당 도지사가 나왔으니까 이번에도 도지사 바꾸자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거기는 그건 좀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는 있는데 도지사는 그 세 군데가 저희들은 제일 관심 지역으로 봐야 안 되겠습니까? 이재고문 맨 첫 번째 꼽은 곳이 경기도입니다. 이번 최대 격전지라고 누구나 입을 모으고 있고, 김동연 후보도 김은혜 후보도 누구 하나 완벽하게 승리를 하겠다라고 지금 자신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 그 마지막 여론조사가 아마 비슷하게들 나왔던가 봐요. 그래서 격전지라 그러고 이제 누가 될지 모르겠다고 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때 김동연 후보가 인물론에서 좀 상당히 먹히고 있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다른 지역에서 많이 이 표를 잃어가고 시간이 갈수록 지지도가 좀 떨어졌던 그런 지역들이 있는데 경기도 그 김동연 후보는 되게 그 지지율을 꿋꿋하게 지키고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볼 때 당선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아까 보니까 우리 이재호 의원님 말씀 들으니까 여야가 다 비슷하게들 보는 것 같아요, 판세를. 그래서 이제 민주당은 호남과 제주에서는 유리하다고 보고 충청도에서 이게 격전지다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그런 기대감과 위기감을 가지고 이제 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전, 아까 양승조 후보, 또 세종, 이춘희 후보 이런 데가 될 수도 있는 구역이 아니냐. 또 충북과 또 대전 이런 데도 잘하면 되는 수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들 기대들 하면서 걱정도 하고 이러고 있는 단계 같습니다. 오늘 지도부들 유세 동선을 보면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경기, 충북, 제주, 강원, 그리고 민주당은 충청, 서울, 그리고 용산에서 마무리를 한다. 사실 이 동선들이 시사하는 것, 이번 지방선거에서 얼마나 기대치가 있고 어디에 또 총력을 다하느냐 이 부분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눈에 띄는 거는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이 인천 계양을 본인이 이번에 출사표를 던진 이 지역에서 또 마무리를 하고 그동안 선거운동에도 또 집중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사점도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계양은 저도 저희 당 지원 유세를 갔다 왔는데 네. 계양은 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송영길 지금 후보가 원체 구천원 지역이라 네. 그 지역 기반이 좀 탄탄하고 조직표가 상당히 탄탄하더라고요. 반면에 이번에는 그 계양 시민들이 여긴 맨날 유명한 사람만 찍어주느냐 이번에는 바꾼다 그런 분위기도 상당히 만만치 않고요. 그래서 아마 저희 당에서는 계양은 저희들이 이기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니까. 두 분 같은 정도의 이 정치권의 연륜이면 가서 민심 한번 훑어보면 딱 보입니까? 대충 우리가 원체 선거에 많이 이겨보고 져보고 많이 네. 했으니까 네. 또 여러 큰 선거를 치러봤으니까 대충 지역에 한번 훑어보면 여기는 어느 정도 승산이 있겠다면 그게 되게 눈에 들어오는데 그게 꼭 맞는 건 아니죠. 감이 그렇다는 거지. 그렇죠. 이석현 의장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선거가 투표 뚜껑 열어봐야 알지만 소뚜껑 안 열어도 냄새만 맡고도 이게 밥이 설었나 잘 됐나 어느 정도 알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선거 지역을 안 돌아다니니까 정확한 민심은 모르겠습니다만 인천 계양을 같으면 처음에 민주당이 절대 우세 지역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네. 그냥 되는 지역인가 보다 했는데 보니까 지금 백중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려움이 많겠구나 이렇게 느끼면서도 거기서 실수 안 하고 겸손해야 되는데 겸손이 좀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 민주당 후보가. 근데 거기서 이제 제가 그러면 전망을 한다면 조심스럽게 전망을 한다면 이재명 후보가 난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될 거라고 생각을 하냐면 이제 거기 이재명 후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많고 그런 비판도 많이 나오고 그러고 있지만 한편으로 또 뭐냐면 그 지역에 있는 원래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데였잖아요. 거기에 이제 잠자고 있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제 상당히 지금 이제 또 결집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 걸 볼 때 그러면 결국은 당선할 수 있을 것이다 이재명 후보가 이런 기대도 하죠. 그러나 역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뚜껑 열어봐야 아는 것이죠. 예. 이재명 후보가 오늘 여론조사에 속아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투표를 하면 이긴다. 본인이 한 명의 후보로서 또 총괄선대위원장으로서 두 가지 의미를 다 함축한 발언이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그 역시 다 투표를 해서 우리 지지자들이 투표장에 나와야 거기나 다른 지역이나. 근데 이제 이재명 후보가 지금 그런 얘기를 여론조사 믿을 게 못 된단 말은 할 얘기가 아니고 후보로서는 예. 다만 우리 지지자들이 모두 나와서 투표를 해줘야 됩니다. 이 말은 타당한 얘기죠. 예. 여론조사 믿으면 안 된다. 그 말은 맞기는 맞아요. 예. 여론조사 믿으면 안 되는 게 맞는 말은 맞는 말인데 지금 이재명 후보로서는 좀 급하잖아요. 급하니까 공약도 그렇게 내놓고 하는데 지금은 좀 여유가 있는 그런 마음이 아니고 예. 지금 좀 쫓기는 마음이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조금 급한 마음은 있죠. 그래서 전에도 내가 한번 이야기했지만은 잘못하면 이번에 낭패당할 수도 있죠. 예. 두 분과 지금 판세 분석 쭉 해보고 있는데 경기, 충청 이곳을 격전지로 꼽으신 거는 공통적인 부분이고 또 보궐선거 인천 계양을에 대한 이 승패 예측은 완전히 갈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될지 더더욱 궁금증을 자아내는데
각 당은 선거 전략 어떻게 마지막 날 얘기를 했는지 얘기를 좀 듣고 오겠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그리고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 비대위원장 목소리 차례로 듣고 오겠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우리는 0.7% 차이로 신승을 했습니다. 만약 0.7% 차이로 패배했다면 지금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대선이 정권교체의 전반전이라면 지방선거는 정권교체의 후반전입니다. 반드시 승리하여 정권교체를 완성합시다.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할 힘은 오직 국민 여러분께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검찰이 통치하는 폭력적인 국민 억압의 시대로 퇴행하느냐, 균형 잡힌 국민 주권의 시대로 나아가느냐에 중차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네, 각 당의 막판 선거 전략 두 지도부의 목소리를 통해서 듣고 오셨습니다. 국민의힘은 힘 있는 여당으로서 일할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힘을 실어달라라고 호소를 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지금 균형과 견제를 위해서 힘을 달라 읍소 전략을 펴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거 전략들을 지금의 상황에서 어떻게 또 평가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여야가 지금 바뀌었잖아요. 완전히 며칠 사이 여야가 바뀌었으니까 여당이나 야당이나 늘 하는 소리입니다. 예, 여당 의뢰껏 힘 있는 여당이 되어서 국정을 안정시키게 해달라. 이것이 여당의 주 호소고, 정권도 바뀌었으니까 지방 권력도 우리가 잡아야 나라가 발전한다. 이런 이야기고, 그건 어떤 여당이든 지금 민주당 여당 때도 또 그렇게 이야기했으니까 또 지금 야당의 윤호중 의원 이야기도 여당이 견제를 해야 되고 또 여당이 독주를 막아야 되고, 더구나 지금 검찰공화국으로 가려고 하니까 그걸 막으려면 우리에게 힘을 실어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야당이 똑같습니다. 우리고 야당 할 때도 똑그래 이야기했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여야 전략이 특이한 점이 없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당이 너무 힘자랑하면 안 됩니다. 여당이 우리가 정권을 잡았으니까 우리를 찍어줘야 지방의 예산도 팍팍 밀어주고 지방 공약도 팍팍 해주고, 이거 너무 힘자랑하는 거 국민들이 지금 식상했고, 또 야당도 야당이 입만 열면 견제해야 된다, 여당이 독주를 막아야 된다, 그건 국민의힘도 야당 때 늘 하던 소리니까. 그것도 지방선거는 안 맞는 것이, 지방선거 지방단체장이 광역단체장이, 그럼 정말 광역단체장이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느냐? 견제 못합니다. 왜냐 그러면 광역단체장이 예산을 중앙정부도 거의 받아가야 되는데, 우리 17개 시도도에서 예산 자급자족이 된 시도가 거의 없잖아요. 그럼 지방정부는 다 예산을 중앙정부에 받아가야 되는데, 무슨 광역단체장이 야당이 됐다 그래서 중앙정부를 어떻게 견제합니까? 그게 하는 소리, 지금 되지도 않은 소리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여당도 우리가 되면 뭐든지 다 할 것 같다, 이 소리를 하면 안 되고, 야당도 여당이 독주하니까 무조건 견제해야 돼, 이 소리 해도 그건 안 맞고, 실정이 안 맞으니까 문제는 그 지역에 정말로 그 지역에 뼈를 묻고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인물을 골라달라. 어떤 인물이 더 나으냐를 골라달라. 이렇게 호소하는 것이 막판에 더 국민들에게 막히는 거지. 그냥 정치적, 상투적으로 하는 소리는 막판에 국민들에게 별로 먹히지 않습니다. 구구절절 옳은 말씀인데 여당도 야당도 그 상투적인 선거운동을 사실 지금까지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저도 가만 지켜보면 여당, 야당이 바뀌긴 했지만은 하는 선거 전략이나 선거도 하는 거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야당 때 지금 민주당 하는 거고, 우리가 여당 때 민주당 여당 때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윤석열 정부가 바뀐다고 하는 거는 정치 문화, 선거 문화를 좀 바꿔줘야 되는데, 국민들에게 뭔가 새로운 걸 좀 줘야 되는데 선거판은 똑같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 정말로 여야가 인물 중심으로 대결을 할 이 생각을 해야지, 서로 야당, 여당이 입지를 이용해서 선거운동 하는 거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여당이 힘이 필요하다는 얘기나 야당이 견제 세력을 달라는 얘기나 다 맞는 얘기인데 일면 타당성이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아무래도 대세가 국민의힘이 유리한 국면이다 이렇게 누구나 인식을 하고 있으니까 견제할 수 있게 해달라는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방 정부가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의 지원을 받는 것이지만은 중앙 지원도 받고 또 지방세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제 만일에 중앙 정부를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장악을 했는데 대통령 당선에서 그런데 이제 지방 정부까지도 다 국민의힘이 한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민의힘 일변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런 주장을 민주당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방 정부는 야당도 뽑아주어서 그래서 야당도 정책에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양면 그 일면 타당성이 다 있습니다. 다만 지금 대세가 아무래도 국민의힘이 유리한 대선 직후의 선거다 보니까 예. 견제 얘기도 설득력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무엇보다도 좀 애석한 점은 여나 야나 그 어느 시대나 여는 그렇게 말했고 야는 이렇게 말했는데 너무 이게 정치 논리로 싸움이 전개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의 입장에서 지역 주민들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것이 좀 많이 파묻혀 버렸어요. 예. 그래서 이게 여당 야당 싸움하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는 게 참 아쉬운 점이죠. 예. 이 원하든 원치 않던 간에 선거에 패배한 정당은 권력 지형이 그동안 바뀌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바뀐 권력 지형이 어디를 지향점을 두고 가느냐에 따라서 다음 권력에 대한 또 도전과 목표가 새로 설정되기도 했는데 이 민주당에서요 원내대표를 지냈고 그리고 국회의장의 도전장을 던졌던 우상호 의원이 벌써 책임론을 또 얘기를 했습니다. 7석 이하 광역단체장 17곳 중에서 7석 이하면 비대위 총사퇴하고 대행체제로 가야 된다. 민주당은 잘 알려진 것처럼 8월에 전당대회가 예정이 돼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 또 권력 지형이 어떻게 바뀌게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7석을 지금 거머쥐기가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다라는 중론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발언에 대한 의미를 좀 분석을 해보고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상호 의원 말씀은 그게 당연한 말씀인데 선거 끝나기 전에 또 할 얘기는 또 아니죠. 선거 끝나서 결과가 안 좋으면 당연히 비대위가 뭐 대행이라고 해야 되는 것인지 새로운 비대위를 만들어야 되는 것인지 어떻든 이제 지금 비대위가 이선으로 가고 새롭게 구성이 돼서 전당대회까지 또 이끌어 가야 할 걸로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이고요. 또 그렇게 해야만 당연한 것이고 책임지는 정치가 당내에서도 있어야 됩니다. 네. 근데 이제 민주당을 보면은 민주당의 가장 큰 문제점이 앞줄 뒷줄에 임무교대가 잘 안 일어나요. 지난번 대선에 졌잖아요. 예. 대선에 졌으면 대선 때 당의 주도적인 일을 했던 분들이 이선으로 가고 또 뒷줄에 있던 분들이 앞줄에 나오는 임무교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네. 그냥 내나 그 이재명 대선 후보와 가까웠던 분들이 당권을 가지고 있던 분들이 송영길 대표랑 같이 그런데 또 이제 비대위를 통해서 그대로 당권을 승계했거든요. 이런 현상이 만일에 이번 취재에서 우리가 평균작을 하면 괜찮지만 만일 졌다고 판단이 된다면은 또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일단 비대위를 책임지고 새로운 비대위를 구성을 해서 그럼 그렇게 해야 되고 또 전당대회도 8월로 예정돼 있는데 앞당겨서 하는 게 좋은 것이죠. 빨리 그래서 당원들이 선택하는 당권을 부여해야지 몇 사람들이 만드는 비대위도 바람직한 건 아니죠. 예. 그래서 비대위는 전당대회 할 때까지 급히 만드는데 책임질 사람은 분명히 책임지고 이선으로 가야 된다. 이게 너무 상식적인 일입니다. 근데 그 상식이 지금까지 안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예. 예. 예, 그건 맞는 지금 의장님 말씀이 맞는 말씀인데 지금 민주당이 지금 큰 선거 앞두고 선거 전에 책임론 이야기하는 거는 민주당이 졌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졌다는 이야기를 자인하는 거고 그 다음에 사실 지난 대선에 민주당이 패하고 나면 그때 당 체질 교체를 하고 당이 바꿔야 됩니다. 이번에 만약에 민주당이 지면 바로 그게 패인의 하나일 겁니다. 지금 대선 끝나고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서게 해야 되는데 대선에 진 사람들이 그대로다. 더구나 대선에 패배한 장소가 다시 국회의원 나오고 이런 민주당의 행태가 국민들은 상당히 실망시켰거든요. 아유, 저 당 저래 갖고 되겠나? 저 야당을 제대로 하겠냐?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이번에는 민주당이 지면 당연히 그건 뭐 이제 지도부 책임지고 뭐 교체하고 하겠지만 나 그것보다가 민주당이 이번 선거 전략을
우리가 대선은 졌는데 이번엔 이겨야 되겠다 이런 절실함이 없는 것 같아요. 야당이 절실함이 없이 그냥 중구난바로 그냥 다 잘났다 식으로 떠들어서 하니까 야당이라고 하는 것이 구심점이 없어져 버리니까 국민들이 야당에 대해 신뢰를 안 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예. 예, 지도부 책임론은 불가피하고 선거 전략에 있어서도 약간 문제가 있었다라는 또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이재명, 안철수 후보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대선 직후에 다시 선거를 나선 두 후보인데 이번 선거 국면에서 이재명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어떤 역할을 했다고 평가하시는지도 궁금하고 사실 이 두 후보는 선거에서 승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의 정치적 행보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잖아요. 어떻게 좀 평가하시는지요? 안철수 후보는 지금 분당에서 선전하고 있는가 보대요. 예. 그래서 아마 당선하면은 이제 당권 도전을 한다고 봐야죠. 그리고 또 이제 또 그럴 만도 하고요. 또 그렇게 보고 또 이재명 후보 같으면은 아까 제가 기양을 선거에서 이길 거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했습니다만 이기더라도 만일에 전국 선거에서 민주당이 실패한다면은 당대표는 하면 안 되죠.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선 후보로서 또 총괄선대위원장으로서 그 책임이 막중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 이제 지면 말할 것도 없지만 이겨도 국회의원이 되더라도 전당대회에 나와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생각이 민주당 일반 당원들의 상식일 겁니다. 예.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뭐 국회에 입성한 후가 더 궁금합니다. 지금 워낙 성남 분당 갑에서 큰 차이로 네. 이기는 것으로 이렇게 여론조사 결과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승리보다는 이후에 과연 어떤 행보를 예, 밝게 뭐 될 그렇습니다. 것인가, 예. 이 당권 도전을 할 것인가, 그리고 하게 되면 당내 권력 지형이 또 예. 어떻게 바뀌게 될 것인가, 또 안에서 어떤 세력들을 키우게 될 것인가, 다 모든 것들이 관심사인데요. 그렇습니다. 예. 어디에 좀 관전 포인트가 있다고 보십니까? 우선 뭐 전에도 이 자리에서 이야기했지만 이재명 후보는 사실 이번에 나오면 안 되는 안 되는 자리입니다. 그 네. 자리가. 그런데 뭐 나왔으니까 뭐 내일 선거하는 사람 보고 그 이야기 자꾸 할 수도 없고. 그런데 안철수 후보와 다른 점은 이재명 후보는 대선 후보에 나와서 진 사람이고 네. 안철수 후보는 후보로 거론됐지만은 단일화해서 본인 들어간 사람이고. 그렇죠. 그래서 안철수 후보는 당연히 보궐선거가 있으면 분당이든 어디든 나갈 수밖에 없죠. 나와서 다시 국회에 들어와야 되고 또 합당을 해버렸으니까 현역이 되어야만이 되잖아요. 그런데 되고 난 다음에 또 전당대회에서 당권에 도전하느냐 하는 문제가 다음 총선이 2년 남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리고 또 국민이 당에서 데려온 의원이 3명밖에 없지 않습니까? 또 지역구도 아니고. 예. 그러나 국민의힘에서도 다음 당권 도전할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게 녹록지 않지요.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로서 제일 급한 일은 일단 국회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의원들과 당내에 있어서 자기 기반을 확보하는 게 접점을 많이 찾아야겠군요. 그게 제일 급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는 그것의 여부에 따라서 당권을 출마한다 안 한다 하는 걸 신중히 결정해야지 그냥 당위성 때문에 내가 당권 출마한다 이래 갖고는 잘못하면 또 낭패 볼 수가 있으니까 아마 안철수 후보는 당에 국회에 들어와서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위원장들하고 충분히 접촉을 해서 파악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정도면 내가 나도 되겠다 이런 판단이 섰을 때 도전을 해야지 그냥 당전 명분 갖고 도전하면 당에서는 흔히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와의 그다지 매끄럽지 않은 관계는 어떻게 정립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뭐 정당 내에서 그런 일은 흔히 있을 수 있는데 당 대표하고 꼭 매끄러운 사람이 뭐 이렇게 뭐 많이 있겠습니까? 다만 그런데 안철수 후보하고 조금 이준석 후보하고는 조금 좀 묘한 그런 인연들이 네, 예. 있잖아요. 예. 같은 선거구에. 그러나 막상 안철수 후보가 의원이 돼서 들어오면 안철수 후보는 현역이 되는 거고 이준석 대표는 당 대표지만 원외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크게 뭐 부딪히고 이런 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가 또 노원에 있는 이준석 선거에 또 2년 후에 나설 것도 아니니까 예. 뭐 그렇게 뭐
예. 네. 충돌은 안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이 지방선거 막바지에 예상하지 못했던 최대 이슈가 생겼습니다. 불거졌습니다. 김포공항 이전. 이것을 이재명 후보와 송영길 후보가 지금 제시를 한 상황이고, 예, 그랬죠. 여당에서는 맹공을 퍼붓고 있고요. 이것이 그러고 최대 쟁점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제가 김포공항 이전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린다면 이전을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지금 김포공항 이전한다는 말이 그 김포공항 국내 항공 기능을 인천공항이 담당하게 한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김포 제주 노선이요 하루에 무려 240편입니다. 비행기가 240번 떠요. 그리고 이제 그게 세계에서 제일 한 노선에서 가장 많은 편수로 그렇게 바쁜 노선입니다. 그러면 세계에서 그 2위는 어딜까요? 그것도 김포공항에서 부산까지 노선 하루에 평균 97편이 뜨거든요. 그게 두 번째로 분주한 겁니다. 세계에서. 이렇게 많은 이제 기능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걸 인천공항으로 옮겨놓으면 어떤 현상이 오냐면 인천공항의 땅은 넓죠, 부지는. 그런데 하늘길은 절반도 못 돼요. 다른 세계 다른 나라 공항.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북한 쪽으로 비행기가 공로라고 그러죠. 하늘길. 네. 북한 쪽으로는 비행기가 못 가잖아요. 또 군사 지역으로 많이 묶여 있어 그 지역을 피해야 돼요. 예를 들면 서울공항 쪽 방향으로도 비행기가 못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늘길이 지금도 포화 상태예요. 절반도 못 돼요. 근데 그 만일에 그 김포의 그 바쁜 국내 노선들을 글로 옮겨놓으면 만일에 인천공항에 제5활주로를 건설한다고 하더라도 하늘길에 물리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슬로트도 문제고. 그래서 제가 그 한국항공대학교 교수님들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자주 있어요. 그런데 걱정들을 많이 하셔. 글도 올리고.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이제 그 대처공항 개념입니다. 그 공항이라는 게 어떤 일단 유사시에 비상시에는 그 작동이 못 될 때는 달리 대신 작동할 수 있는 공항이 주변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런던 공항 그러면 공항이 6개나 있어요, 런던에. 또 LA에는 5개가 있어요. 근데 세계 대도시들은 다 2개씩은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김포공항이 없어도 하나 만들어놔야 될 그런 형편으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대처공항 개념으로 봐도 그렇고. 물론 이제 국내 항공 비행기 부산이나 제주나 어디 갈 때 뭐 인천으로까지 가서 가려면 불편하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게 지금 공항 옮기자는 것은 좀 무리한 얘기다 이런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왜 민주당 후보들이 꺼내 들었을까요? 그건 이제 그 지역에 지역 사정과 관련해서 선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나온 얘기들일 텐데 실은 그게 대선 때도 그 나왔던 얘기들인데 서울 지역 국회의원들이 반대해서 들어갔던 것이죠. 아까 얘기한 그런 문제 때문에 이건 사실은 이제 이재명 후보가 그 총괄 선대위원장으로서는 꺼내지 말았어야 할 그럴 이슈였어요. 근데 그게 아무래도 이제 선거를 하다 보니까 그 지역 선거를 생각하니까 아마 그랬던 것 같고요. 또 제가 하나 더 붙이면 국민의힘이 지금 그러니까 막 아주 이때다 하고 대대적으로 전국적으로 그걸 비난을 하던데 실은 그게 그럴 일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민주당은 당론도 아니고 민주당 중앙당 공약도 아닙니다. 다만 그 지역 나온 후보들이 한 얘기인데 또 보면 또 국민의힘도 그런 공약을 한 분들이 있어요. 양천구청장 나온 국민의힘 후보는 지금 선거 공약에 김포공항 이전이 있습니다. 또 오세훈 서울시장도 작년 7월에 이제 시의원들이 일부가 물어봤어요. 그 김포공항이 참 소음도 많고 곤란하다. 이전해야 하지 않냐 하니까 그 이전도 깊이 있게 검토를 해볼 만한 그런 사항이다라고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당리당략적으로 해서 막 그냥 전국적인 공세를 하고 이런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제주도도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지금 실현 가능성이 적어요. 제가 제주도에서 나온 오영은 후보 이름이 이렇게 비슷합니까? 오영은 후보한테 그랬어요. 1호3에서 전화해가지고 그 걱정 말고 이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거의 희박한 거 아니냐. 그러니 제주 도민들이 염려하시면 그렇게 설명이 되잖아요. 이게 왜냐? 국민의힘이 이걸 들고 나와서 막 하자고 중앙에서부터 하면 그건 걱정을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국회에서 표결해서 하는 문제가 아니라 정부 시책으로 하는 일이거든요. 공항 옮기는 건.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이 저렇게 막 대대적으로 반대하고 있는데 지도부가 반대하는데 지금 정부가 공항 옮기겠습니까? 그러니 옮길 가능성이 희박하니까 이왕에 수도권 일부 지역 주민들이나 제주도 주민들이 걱정할 필요가 없는 일이에요.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그거는 방금 부 회장님 잘 말씀하셨는데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안 돼. 처음부터 안 되는 거고
지난 그 대선 때 저희 당의 인천 지역에 있는 당직자들의 일부가 그 이 문제를 공약으로 검토해 달라고 제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그 제인데 이제 왔길래 제가 쭉 이제 몇 군데 물어보고 검토해 보니까 그건 안 되는 이야기를 그래서 그냥 우리 당에서 그건 취급도 안 해서 그건 안 되는 거다고 이제 제껴놨던 건데 그게 왜 안 되냐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지만은 선거 때 이제 양천, 강서, 계양 그쪽 지역의 유권자들은 비행기 뜨고 내려 시끄럽고 그러니까 막 선거 때만 되면 공항 옮기자 이야기가 늘 나와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나오는 후보자들은 선거용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 실제로 그것을 옮기려면 공항 하나 옮기는데 그냥 졸속적으로 하루 이틀 해서 댕기는 것도 아니고 저도 몇 년, 4, 5년 이상 검토하고 연구해갖고 또 외국 전문가들에게 용역도 주고 해서 다 해서 해도 시간이 지금 앞으로 한 10년은 걸리는데 가덕도 신공항이 당장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것도 그러는데 지금 당장 국회의원 보궐선거 나오신 분이 내 김포공항 옮기겠다. 이거는 그냥 선거용으로 그 지역 일부 유권자들의 표를 의식해서 하는 건데 이것이 이제 전국 이슈가 돼버리니까 오히려 손해를 봐버렸죠. 아마 이재명 후보가 표를 이것 때문에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건 누가 생각해도 안 되는 건데 그리고 또 민주당에 설명하는 게 뭐 청주에 가서 타도 되고 이제 원주에 가서 타도 되고 뭐 이런 소리를 하는 바람에 이게 더 이제 희화가 됐는데 수도권의 인구가 한 2천만 되잖아요. 서울, 경기, 인천 인구가 2천만이 김포공항 하나 갖고 사실 적은 편이죠. 그러니까 수도권의 수용을 위해서 수도권 안에 공항을 더 짓는 거는 몰라도 김포공항을 인천으로 빼고 그 자리에 무슨 아파트를 짓는다. 이건 처음부터 안 되는 이야기고 그게 되려면 국토부가 용역 줘서 연구하고 심사해서 오케이 해야 되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 국토부가 원희룡 장관이 제주도 도지사 출신인데 그 김포공항 이전하는 거 국토부가 오케이 하겠습니까? 예. 그 처음부터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저거는 또 선거용으로 실은- 하는 소리입니다. 실은 그 김포공항이 지금 또 우리가 하나 주목해야 할 부분이 드론 택시가 몇 년 있으면 날아다닙니다. 우리나라에. UAM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예를 들면 잠실에서 드론 택시를 타면 사람 5명 타는 그걸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한화도 만들고 현대차, 대한항공 만들고 있는데 이게 타면은 그 허브가 김포공항으로 지금 계획을 해서 거기 허브가 돼서 이제 김포공항에서 한강으로 해서 잠실까지 가고 또 잠실에서 광화문도 앞으로는 가게 될 거고 이렇게 되는데 그것을 지금 국토교통부가 작년 12월 하순에 사업 계획을 확정했어요. 네. 저기 드론 택시 허브로서 3조 예산 계획에서.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는 거라 그 기능도 그 드론 택시도 앞으로 매우 중요한 교통수단으로 등장하는데 도심교통, 도심항공이라고 그러죠. 그것을 김포공항 아니면 할 때가 마땅치가 않아요. 예. 또 한 가지 민주당이 지난 대선 이후에요. 20대 청년 박지원 위원장을 원내 일당의 공동선장으로 앉혔고 그리고 이번 선거를 치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선거운동이 절정에 향하고 있는 그 시점에 이른바 86그룹 용태론을 꺼내들고 민주당의 자성과 개혁을 촉구했고 그것이 당내 기성 정치인들과 특히 지도부 내에서도 갈등을 양산하면서 임시봉합을 하긴 했는데 이것이 실제 이번 선거에 어떤 여파를 미치게 될지 또 한 가지는 선거 이후에 민주당의 변화를 밟아가는 하나의 이 축이 될 텐데 과연 또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올 수 있을지 두 가지 다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예. 여기에 대해서 먼저 이재호 고문께 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뭐 남의당의 이야기긴 하지만은 당을 떠나서 국민의 정치적 관심을 갖고 있는 국민의 한 사람을 볼 때 그 박지원 그 비대위원장이 이야기는 맞습니다. 예. 맞고 문제 제기도 옳고 또 상당히 신선하고 그는 민주당이 사실 그렇게 돼야죠.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걸 포용하고 안아서 안으로부터 녹일 수 없는 민주당의 능력이 그게 한계에 온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 지도부가 대응을 잘못한 거고 나는 박지원 위원장이 생각과 그건 앞으로도 계속 민주당이 그렇게 진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뭐 지도부가 용퇴하라든지 뭐 이런 거는 선거 끝나고 해도 되는데 선거 한 일주일분에 놔두고 누구 나가라 들어가라 이런 이야기 하니까 그게 나가라고 하는 사람들은 좋지만은 나가야 될 당사자들은 상당히 껄끄럽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 말을 선거 끝났고 자 이제 선거도 끝났다. 대선 지선 다 끝났으니까 이제 당 쇄신하자. 그러기 위해서 86그룹 용퇴하고 이런 부분 계획하자. 이렇게 제기했으면 상당히 그 설득력이 있고 공감이 있었을 텐데 문제를 제기하는 시점이 좀 안 맞았다 뿐이지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하는 이야기는 나는 민주당이 새겨 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박지원 위원장의 이 얘기 이후에 이석현 부의장도 뭐 주변 분들한테 그리고 네. 많이 말씀을 들으셨을 거고 또 생각을 하셨을 텐데 어떻습니까? 제가 박지원 위원장 보고 사과는 잘했다고 그랬어요. 직접 왜냐하면 말씀하셨나요? 그렇죠. 당내에서 누군가 이렇게 진솔한 사과들을 해야 되는데 사과가 그냥 좀 형식이 흘렀는데 박지원 위원장 사과하는 거 보니까 상당히 진지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586 얘기를 꺼낸 건 잘못된 일이죠. 왜냐하면 지금 선거 앞두고 그걸 영태론을 얘기하는 건 잘못된 것이고 또 선거 후에는 어떤가. 물론 586들이 좀 반성하고 고쳐야 할 점이 많이 있지만 지금 사실은 민주당 세력이 상당히 그 중심 세력이 돼가지고 있는데 그걸 다 물러나라고 하는 경우에는 또 문제가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부분적으로 이제 책임질 부분이 있지만 그래서 왜 당내에서 그런 반발이 이렇게 크냐? 저래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비지자체 선거가 잘못되는 경우에는 지금 당의 중심 세력인 그런 분들을 지금 비대위가 우선 제1차적으로 큰 책임을 져야 되고 그 당권파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걸 586한테 떠다 밀려고 하는 전략이다 이런 인식들이 있더라고요.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 그래서 미리 지자체 선거가 잘못될까 봐 거기에 대비해서 책임의 핵심을 갖다 흐리고 있는 거다. 586으로 떠다 밀고 있다. 박지원 위원장이 그 부분까지 생각을 하고 얘기를 했을까요? 왜 그러냐면 추천을 옛날에 이재명 전에 후보가 추천을 했다고 어디 나왔잖아요. 페이스북. 그래 놓으니까 이제 그런 생각들을 당내 의원들이 상당히 해가지고 그래서 더욱 이제 비난을 많이 당내에서 받은 건데 저건 사과 자체는 민주당이 사과를 할수록 좋고 그것도 저는 박지원 위원장이 한 것이 좋았는데 다만 그 586 얘기는 하나님만 못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점은 이제 지선이 끝나고 나서도 다시 한번 되짚어볼 대목일 겁니다. 예, 두 분 다 뭐 문제 제기 방식이나 시점 치원에서 좀 문제가 있었다라는 분석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뭐 민주당 내부의 이런 내분 아무래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어졌기 때문에 그 책임론을 의식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봉합 수순에 들어갔고 5대 혁신안도 발표를 했습니다. 뭐 당내 성범죄 무관용 원칙, 뭐 청년 정치 확대 등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 대선에서 진 만큼 민주당 입장에서는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어떻게 정립하느냐가 또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앞으로의 뭐 계획이라든지 혁신의 방향 어떻게 좀 당연히 이제 바람직하게 민주당이 보시는지요? 대선 끝나고 나면 혁신을 많이 해야 되죠. 그런데 실은 이제 이 민주당 내 그런 갈등이 보여지는 데 대해서 민주정당으로서 그런 갈등들이 있을 수 있는데 또 보니까 그 여당이 국민의힘이 또 이때다 하고 비난을 많이 하대요. 많이 해가지고 그 민주당 내부는데 실은 국민의힘이 반성할 점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뭐가 있냐면 우선 그 국무조정실장 보십시오. 한덕수 총리가 자기 밑에 부하입니다. 국무조정실장은 장관급이지만 청문회 하는 자리도 아닙니다. 그 청문회 하는 자리 같으면 국회에서 청문회를 감당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언급을 여당 원내대표가 한다는 것이 일리가 있는 일인데 청문회도 안 하는 그런 자리를 한덕수 총리가 자기 밑에 부하한 사람 정하는 인사까지도 브레이크를 걸면은 앞으로 이 총리가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항상 당 눈치를 봐야죠. 책임 총리라고 하는 말 누가 믿지도 않지만은 책임 총리 아니라도 최소한 자기 실 인사 하나 할 수 있도록 놔둬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막 그렇게 브레이크를 놓고 난리를 한동안 쳐가지고 그것이 저기 야당의 모습이 저래서 되는 거다 이런 생각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걸 이제 스스로 자진사 퇴위를 시켰더구만은 어쨌든 그건 보면은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당 지금 돌아가는 걸 보면은 정말 많이들 반성하고 고쳐야 된다. 국민의힘이 지금 정권 잡았다고 해서 그냥 굉장히 들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들 하는데 국민의힘 의원들 그 생각이 많이 바뀌어야 되고 또 새로운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 당에 많이 참여해야 될 거라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구태의연한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자연스럽게 국민의힘에서 이제 반성해야 할 점으로 이번에 국무조정실장 그 내정 고사 부분을 언급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지난 시대 사람이니까 문재인 정부 때 뭐 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한덕수 총리도 총리 추천 말해야지. 왜냐하면 옛날에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다 그 한 자리씩 했잖아요. 그리고 또 시대 장막을 치겠다는 게 그 잘못된 것이 시대 장벽을 치겠다는 게 좋은 사람이면 지난 시대 이래서라도 써야 되고 이것이 이제 통합이고 화합인데 전혀 평소에 하던 말하고 다른 일들을 하니까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이 볼 때 민주당 당내 뭐 박지원 위원장하고 윤호중 위원장이 설왕설래한 것보다도 그 일을 더 깊게 판단할 거다. 그렇게 무겁게 판단할 거다 생각합니다. 제가 너무 희망사항을 얘기한 거예요. 야당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그거는 국민의힘이 볼 때는 그런 건 아니고요. 윤정원 국무조정실장이 예. 뭐 총리가 자기가 일할 사람 못 썼냐 이런 차원이 아니고 정권을 교체했지 않습니까? 새 정부가 들어섰는데 새 정부의 국무총리 자체도 논란이 많았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인준이 됐으니까 뭐 할 말이 없지만은 그러나 무슨 새 정부의 국무총리라는 사람이 지난 정부에 국무총리 했다가 무슨 로펌에 갔다가 기업에 갔다가 시에컨 돌다 다시 또 국무총리로 오고 그게 마땅치 않습니다. 그러나 정권 초기가 출범해야 되니까 민주당도 뭐 인준해줬으니 출범했는데 그런데 그 밑에 국무조정실장 또 정부에 있다가 이 정부에 있다가 저 정부에 있다가 또 뭐 기업에 가서 뭐 은행장도 하다가 시컷 돌다가 또 내가 내 밑에 있던 사람 내가 쓴다 이렇게 하면 윤석열 정부가 정권을 교체한 의미가 없습니다. 정권 교체는 인물인데 국민에게 조금 서툴다 하더라도 뭔가 새로운 동력과 희망을 주는 사람을 써야지 맨날 옛날 사람 일을 안 한다고 옛날 사람 쓸 것 같으면 정권 교체를 왜 합니까? 그냥 뭐 대통령 간판만 바꾸지. 예. 그거는 뭐 윤정원 본인이 그만둔 건 100번 잘했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거 지적도 맞습니다. 왜냐 그러면 우리가 문재인 정부를 항상 경제가 잘못했다고 비판했잖아요. 그 비판 중 핵심이 탈원전 잘못했다. 소득주도 성장 잘못했다. 예. 주 52시간 잘못했다. 최저임금 갑자기 인하 잘못했다. 이래갖고 문재인 정부를 내내 공격해놓고 경제수석하면서 그 정책의 당사자를 갖다가 다시 국무조정실장을 앉힌다. 이건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원내대표가 그 말을 한 건 아주 당연히 용기가 잘한 이야기고 그 인사는 뭐 그는 여당 안에서 하는 인사니까 야당이 그걸 갖고 뭐 우리 정부 때 무슨 경제수석 한 사람을 왜 안 썼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도 국민의힘이 봤을 때는 그건 뭐 별 이론이 여지가 없이 그 잘하는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저는 사실은 이 여당 원내대표 입장도 이해는 가요. 왜냐하면 제가 옛날에 역대 정권 들어설 때 보니까 여당이 되면은 일단 다 좋아하지만 막상 여당 국회의원들 중에는 불만하는 사람이 많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왜 나는 장관 안 시키나, 왜 나는 수석 안 시키나 그런 분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원내대표로서 그런 분들도 무마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보니까 다른 진영에 있는 사람 데려다 썼어? 그럼 반대하고 나서는 게 원내대표로서는 그게 악역이면서 아마 그 원내 분위기를 반면할 건데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실은 그게 너무 거기에 진영 논리에 매몰리면 안 된다. 우리가 그거 벗어나야 된다 생각하고 좋은 인재를 발굴했어야 됩니다. 네. 특히 대북 관계, 한반도 평화 문제 이런 문제에서는요. 지금 소위 진영을 나눌 수 없지만 진영 가지고 구태여 나눈다면 진보 진영이라고 할 수 있는 쪽에 훨씬 훌륭한 학자들 훨씬 많이 있어요. 수가. 보수 진영에도 많이 있지만은. 그래서 그런 분들을 다 배제한다거나 그런 사람들 등용을 안 한다 그러면은 그것도 우리 국가적인 손실이고요. 또 우리 윤 대통령의 성공과 정부의 지금 성공을 위해서도 그 바람직한 일이 아니죠. 예. 그러면 지방선거 이후에 또 하반기 국회도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하반기 국회가 이제 의장단 선출이 일단 마무리가 안 됐고요. 상임위원회 특히 상임위원장 중 가운데 법사위원장을 놓고 여야의 갈등이 워낙 첨예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접점을 전혀 찾지 못한 채 하반기 국회를 맞이하는 이 상황이 됐습니다. 너무나 이 안개 속 국면이기 때문에 여야의 주장이 뭐 좀처럼 이 합의점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싶은 그렇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법사위원장 문제인데요. 나는 그 민주당이 참 염치가 없다고 봐요. 자기네들이 여당할 때는 법사위원장 여당이 해야 된다 그러고 여당을 하고
또 자기네들이 야당이 되놓으니까 법사위원장 의석이 많은 당이 해야 된다고 또 하고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전반기는 우리가 법사위원장 하니까 원래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했거든요. 예. 국회의장은 여당이 했고. 그래서 원내 다수당이 지금 민주당이니까 민주당이 여당 의장을 뽑았으면 법사위원장 전반기 자기네들 당이 했으면 후반기는 당연히 국민님이 넘겨줘야 되고 또 그렇게 합의까지 해놨던 건데 이거는 상식이잖아요. 이걸 갖고 민주당이 여당일 때는 여당이니까 법사위원장하고 야당 됐으니까 의석이 많으니까 또 법사위원장하고 이렇게 하면 국회가 진짜 웃음거리가 되죠. 그건 진짜 민주당에게 염치 없는 짓.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냥 법사위원장 우리 전반기 했으니 후반기는 당신이 하라 이렇게 넘겨주면 간단히 국회가 끝나는 건데 그걸 갖고 그렇게 신경 쓸 일도 아니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 큰 정치고 또 그런 면이 있는 건데 실은 이게 발단이 어떻게 되냐면 민주당은 왜 그걸 이의가 다시 나온 거냐면은 지난번 이제 검찰개혁법 이른바 검수완박법 처리할 때 여야 간에 합의가 있었잖아요. 네. 그 합의를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깼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만으로 그 직후에 나온 얘기가 그럼 법사위원장도 우리가 합의했었는데 옛날에 그 합의 못 지킨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은 그래서 이제 이 여야 간에는 항상 서로 이 협상하고 대화하면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공존해야죠. 상상해야 되는데 뭐 하나 약속이 깨지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온 건데 이번에 이제 지자체 선거 끝나고 나면은 아마 그런 길도 대화를 통해서 차차로 접합점이 나오지 않겠는가. 결국은 타협해야 되거든요. 서로가 여야가. 그런 타협점이 나올 수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죠. 이게 선거 결과에 따라서 합의를 하고 타협을 하는데 영향을 좀 미치겠습니까? 그럴지도 모르죠. 예. 법사위원장 문제는요, 뭐 합의하고 자시고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지난번에 검수완박법을 합의해놓고 왜 엇반하는 거는 그때는 국민의 여론 자체가 원체 반대가 심했으니까 그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여당 원내대표로서 불가피하게 그걸 자기가 반대를 했는데 네. 이 법사위원장 문제는 국회 오래내는 관행이잖아요. 야당은 법사위원장하고 여당 시대에 국회의장하고 따라서 옛날에는 또 독점하게 됐죠. 그건 군사정부 때 독점했던 거고 87년 민민정부 들어선 이후로는 그렇게 일을 한 적이 없어요. 저도 원내대표를 2번 해봤는데 법사위원장은 어렵게 야당 몫이에요. 그런데 지난번에 여당이 민주당이 의석을 많이 갖다 보니까 법사위원장 의장을 다 독점을 했는데 하도 여론이 안 좋으니까 그럼 후반기에는 하자 했는데 마침 또 여야가 바뀌었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당연히 후반기는 그러면 당신네들 법사위원장 해라 하는 것이 그래서 이제 이게 뭐 그걸 국회- 갖고 합의하고 자주 할 게 없어요. 그거는 이제 상식인데. 국회에서 이제 여야 간에 그래서 서로 이제 합의했던 걸 지키고 그런 게 중요한 건데 아까 얘기한 대로 그 검수완박법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하기로 해놓고 안 하니까 그때 이제 이런 말들이 튀어나온 거고 지금도 그 말이 이어지고 있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이제 한 걸음 뒤에 물러서서 이렇게 바라볼 때는 예. 선거가 지금 선거 공문이라 뜨겁고 뭐 합의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차차로 머리를 식히면서 이제 여야 간에 그거 말고도 서로 타협해서 적절히 절충점 찾아야 할 문제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네. 꼭 그 한 자리 그것만이 문제가 아닐 거라고.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아니, 그건 이제 우리가 지금 속단할 수는 없지만은 저건 원내 문제는 복잡다기이기 때문에 여야가 마주 앉으면은 협상을 통해서 주고받을 것이 많을 거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풀려갈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지금 이제 선거 앞두고 너무 걱정할 일은 아닐 거다 이렇게 봅니다. 예. 상황이 많이 바뀌리라고 봅니다. 예, 오늘 두 분과 함께 오랜 시간 지방선거 하루 앞두고 특별한 대담을 가져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예, 지금까지 이재호 국민의힘 상임고문 이석현 전 국회 부의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